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분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시는 분이고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거의 끝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부 4학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졸업하고 이제 미국 진출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그 미국 진출을 하려고 하시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잘못된 오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늘 영상에서 말하잖아요. 미국에서 박사를 갈 거면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만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큰 오판입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석박사가 통합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박사를 가게 되면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석박 통합을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엔 석사를 2번 하게 돼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아도 미국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사과정 첫 학기부터 다시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그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제가 이제 학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바로 대학원 갈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외국계 회사를 다녔어요. 외국계. 그래서 그 회사는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회사였어요. 아시겠죠? 그 본사가 유럽에 있고 그 공용어로 영어를 쓰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유학 준비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모든 회의를 영어로 해야 돼요. 이메일도 영어로 써야 되고 한국말을 못 써요.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도. 왜냐면 외국계니까. 그리고 유럽이랑 이렇게 본사랑 회의하는 컨퍼런스 콜이 많았기 때문에 회사 공용어가 영어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국말을 쓸 때는 이제 한국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밥 먹을 때, 그리고 그들과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 할 때는 한국말을 썼지만, 회의가 시작되면은, 그리고 회사 공용 이메일이나 모든 문서는 영어로 썼었어요. 왜냐면 유럽에 있는 백인들하고 같은 문서를 공유하고 같은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한국 대기업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막 그 영어 점수 내잖아요. 그쵸? 그 회사도, 그 외국계 회사도 영어 점수를 냈는데 회사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점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인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상 붙어 보니까 외국물 좀 먹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족이 미국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한국에 오신 한인 가족들, 요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부서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큰 형이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고 근데 이분은 큰 형이랑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요분은 이제 대학원 갈 타이밍이 아닌 타이밍에 이제 학부 마칠 때쯤이었는데, 이제 가족이 미국에서 하던 비즈니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다 접고 가족이 돌아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하다 망하신 거죠. 그래서 미국을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그 선배가 같은 부서에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 회사에 붙었겠죠. 그 외국계 회사에. 영어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발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린 시절 그게 미국에서 이렇게 잘한 교포 출신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유학 갈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분이랑 이제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 박사만 온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미국의 그 대학원들이 한국에서 석사한 거를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석사를 하더라도 미국에 와서 석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석사하시는 분들은 2년 낭비하신 거예요. 미국 가면은 다시 석사부터 하셔야 돼요. 박사 하신다면. 그 취업하실 분들은 사실 미국 석사만 해도 되거든요. 그럼 취업하실 분들은 딱 2년만 석사하면 되는데, 그거 뭐 미국에서 해야죠. 그런 거는 그 미국에서 석사를 해야 미국 취업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같은 석사 동기들이 다 취업반이기 때문에 같이 인터뷰 정보도 좀 얻을 수도 있고 트렌드도 좀 얻을 수 있고, 미국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 인터뷰 기회가 많이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석사를 해야 돼요. 한국 석사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그 지금 이미 뭐 한국 대학원 넣고 계시다면은 저는 그걸 좀 말리고 싶어요. 한국 대학원 가지 마시고요. 저처럼 외국계 회사를 가세요. 근데 이런 회사 많아요.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뭐 무슨 코리아 이런 회사 있잖아요. 이런 데 딱입니다. 그러면 미국 본사랑 계속 컨퍼런스 콜 하면서 미국 본사의 그 회의에 참여하면서 그 미국 본사랑 이메일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미국 본사의 연구를 알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같은 회사라서 무슨 코리아이긴 해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공용 문서 있잖아. 뭐 설계도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핵심 뭐 알고리즘 뭐 컴퓨터 회사라면 뭐 그런 거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본사가 뭘 연구하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요걸 바탕으로 님이 이제 미국 갈 연구 스윗을 만들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석사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인베디드 AI를 해야 할지, 자, 그리고 시큐리티를 해야 할지, 요 고민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컴퓨터 사이언스 4학년이고 고민이 있는데 지금 인베디드 AI를 해야 할지 시큐리티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분이 말한 AI라는 거 있잖아요. AI. 자, AI. 자, AI는 인공지능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AI면 AI지 왜 인베디드 AI라고 할까요? 인베디드. 자, 인베디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보통 이거예요. 컴퓨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퍼스널 컴퓨터. 그게 여러분들이 쓰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PC. 그쵸? 그리고 회사에서는 서버가 있어. 서버. 슈퍼컴퓨터. 서버가 있어. 서버. 그쵸? 혹은 뭐 클라우드 컴퓨터. 뭐 다 슈퍼컴퓨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다루는 슈퍼컴퓨터가 있죠. 그리고 인베디드는 PC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디드라고 말하면 보통 이제 모바일이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베디드 AI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서버에서 쓰는 AI가 아닌 조그만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AI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저희 집 앞문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CCTV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와이파이가 연결돼가지고 네트워크랑 연결돼 있는 CCTV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녹화된 영상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영상이 스트리밍으로 쭉 가면서 그 CCTV 회사 본사의 서버에 저장되겠죠. 자, 요런 방식이 있지만, 자, 그냥 그 어떤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메모리 카드를 입력하면은 메모리 카드에서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인공지능을 넣는다고 해봐요. 그래서 누군가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왔을 때 사람의 형상을 디텍션 해가지고 누군지 알아내는, 누가 왔다 갔다라는 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주는 방식은 그 카메라 입장에서는 큰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겠죠. 그냥 카메라에서 바로 찍어가지고 와이파이 모듈로 본사의 클라우드로 전송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의 분석은 본사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는 거예요. 그 서버 중심적인 AI가 사실 굉장히 대표적인 거죠. 그쵸?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와이파이를 쓰지 않고 그냥 CCTV에다가 바로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에다가 인공지능 칩을 CCTV 안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와이파이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즉 자체 장비 내에서 다 끝내는 게 인베디드 AI입니다. 아시죠? 자,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AI예요. 클라우드 AI라고 하죠. 그게 아주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 그리고 그게 유리하고 그게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를 와이파이로 덮고 혹은 네트워크로 덮고 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개개의 뭐 카메라든지 IoT 센서 같은 걸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센서는 컬렉션만 하면 되는 거, 데이터만.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전부 다 서버로 가는 거죠. 아주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카메라나 센서를 아주 싸구려로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싸구려 카메라 모듈에다가 혹은 아주 싸구려 IoT 센서에다가 와이파이 모듈만 달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인공지능 구현은 서버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에서. 이게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책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주차장 관리죠. 제가 어렸을 때는 주차장에 수위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그 차마다 번호를 적으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차한테 그 티켓을 주고 나갈 때 그 티켓을 보여주면은 아저씨가 수첩을 보고 2시간 주차했으니까 뭐 3,000원 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에 사람이 없어요. 카메라 한 대가 딸랑 있죠. 그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카메라 번호판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주차장에 차가 들어온 시간을 적어요. 그리고 나갈 때 자동으로 얼마 내라고 나오고 거기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죠. 그리고 그걸 결제를 완료하면 그제서야 차단기가 열려요.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편하죠. 그리고 노동력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처음에 인공지능 개발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사람을 감시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시. 자, 봐봐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컬렉션하고 있다고 쳐봐요. 자, 근데 그 주차장 관리 시스템이 대기업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이 대기업의 주차 관리 시스템이 전국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대기업은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전국에 있는 자동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보망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정보망이 결국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결국 사람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흔히 그런 인공지능에 의한 그 감시 시스템을 빅브라더라고 하죠. 빅브라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내가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내 위치 정보가 뭐 예를 들면 그 내가 쓰는 앱 회사에서 다 컬렉션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럴 때 모욕적으로 쓰는 말이 빅브라더, 에이 빅브라더 같은 놈들 이렇게 쓰면서 그 인공지능 회사를 욕하잖아요. 근데 현대 와서 사람들이 이 조지 오웰의 1984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 빅브라더라는 말은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소설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기술을 통해서 감시당할 때 빅브라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 조지 오웰의 1984를 안 읽어봤어요. 그냥 신문에서 그런 그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대기업 인공지능 회사를 비판할 때 기자들이 뭐 빅브라더 하니까 다들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하고 대충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지 오웰의 1984는 자본주의적인 인공지능 대기업을 비판한 책이 아닙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공산주의를 비판한 책이에요. 공산주의, 즉 좌파 진보 세력들이 처음에 출발은 뭐 겉으로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본주의의 병폐 현상인 부자들이 모든 부를 다 가지게 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사회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이런 이론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옹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일당 독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폭력을 이용해서 사회를 뒤집으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번 돈은 남 주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일당 독재인 공산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강제로 부자들 두드려 패서 돈을 뜯은 다음에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만 공산주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 정권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시작되죠. 이런 공산당의 아주 폭력적인 일당 독재를 비판한 책이 조지 오웰의 1984예요. 그리고 조지 오웰은 이 책을 쓰면서 공산당의 그 조지 오웰이 그 살던 시절에 그 예전 고전이잖아요. 그 시절에 그 사회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니네들이 그렇게 세력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공산당을 자꾸 조직하려고 하고 나중에 기술이 발전한 미래가 되면은 빅브라더 같은 굉장히 악마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 나타나서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공산주의를 완성할 거다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비판한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1984를 다 읽어봤으면 그게 자본주의를 비판한 책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조지 오웰의 1984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비판한 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공산당을 만들고 그게 계속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서 나중에 먼 미래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공산당을 만들어서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디스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그 사람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죠. 왜냐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이에요. 미국 실리콘밸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실리콘밸리는 그렇게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실리콘밸리는요, 심지어 고속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조차도 없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머신을 가지고 인간을 탄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인간을 많이 생각하는,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실리콘밸리예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1984는
인공지능 대기업을 비판한 책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발달한 자본주의를 비판한 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실리콘밸리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칩은,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이 그걸 전 세계에 팔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정말 많이 사갑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은 태낭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미국에서 사온 인공지능 칩을 가지고 중국이 뭘 하고 있냐면, 모든 뭐 전산망에서부터 CCTV, 그리고 기차역, 버스 정거장에 그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선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럼 지하철 개찰구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님의 중국에서 뭐 예를 들면 님이 쓰는 어떤 교통카드로 지하철에서 딱 결제를 하면은 그 순간 인공지능 카메라가 님의 얼굴을 딱 찍어요. 그리고 님이 지금 교통카드 태그를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 이름, 나이, 현재 사는 곳, 이게 감시가 돼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에서도 감시합니다. 기차를 타도 감시하고, 회사를 가도 감시하고,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 가서 뭔가 쓸 때도 감시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 인공지능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를 점수로 매깁니다.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야지만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고난이 높아지고,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행동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의 고난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지 오웰의 1984에서 그 조지 오웰이 예언했던 디스토피아가 중국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중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아는 거지, 정말 폐쇄된 사회인 북한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북한은 더한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더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 공산당이 그 인민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뭘 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일했고, 그거를 정확하게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게 공산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산당은 디스토피아, 빅브라더를 불러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1984는 그 테크노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한 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왜 테크노 공산주의에 대한 조지 오웰의 1984를 많이 읽냐면, 인공지능 하는 박사들이 왜 그걸 많이 읽냐면, 처음에 인공지능을 다들 순수한 의도로 시작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컴퓨터 되게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노가다를 줄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구멍가게나 이런 데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아요? 자재를. 그 구멍가게 아저씨들이 주판을 막 튕기면서 라면 몇 박스 들어왔고, 오늘 재고가 얼마고, 팔린 게 얼마고, 그래서 순이익은 얼마고, 이거를 주판으로 계산했어요. 주판으로.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그 아저씨들이, 그 슈퍼마켓 아저씨들이 그 종이로 된 공책에 볼펜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나와서 컴퓨터로 그 열과 그러니까 컬럼과 로에다가 얼마 매출을 적고,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오늘 매출 얼마에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격리 같은 직원들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커버가 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저는 그래서 컴퓨터를 개발하면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저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순수한 의도로 컴퓨터 업계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컴퓨터는 인간이 만든 그 컴퓨터가 너무 똑똑해지니까 이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중국의 태낭 시스템 같은 그런 굉장히 비인간적인 반인륜적인 빅브라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굉장히
의문에 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순수한으로 시작한 컴퓨터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그래서 모두 충격에 빠진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인공지능 쓰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정작 미국은 이제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예를 들면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거를 방지하는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런 인공지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죠. 미국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이게 미국이 그래서 건강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반면에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태낭 시스템이란 걸 만들어서 그 전 국민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디스토피아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비슷한 걸 하고 있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이제 북한 소식은 진짜 알기 힘들잖아요. 아주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스토피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지 오웰이 말한.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지금 조지 오웰의 1984를 많이 읽는 거예요. 뭐 대학원생도 그렇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인베디드 AI 지금 얘기하다가 조지 오웰 왜 나왔냐면 봐봐요. 이렇게 디스토피아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디스토피아로 가요. 그래서 미국은 이 실리콘밸리 한가운데서도 고속도로에 무인 감시 카메라 그 교통 딱지 떼는 거 있잖아요. 그 스피딩 뭐라 그러지? 과속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조차도 없어요. 실리콘밸리는. 이 기술의 핵심 심장에서 그걸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반인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통제한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은 다 개발해 놓고 이렇게 개발된 인공지능을 중국이 사다가 이 반인륜적인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걸 태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건데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를 사가지고 병원에서 앰뷸런스로 쓰면 좋은 거예요. 환자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범죄 집단들은 그 자동차를 구매해서 사람을 납치하는 데 쓰겠죠.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악하면 기술은 악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컴퓨터를 항상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개발하고, 저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가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해킹을 하고 남의 걸 뭐 훔치겠죠. 뭐 막 남의 암호화폐를 훔치거나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 충분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는 기술은 악하게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인베디드 AI가 왜 나오냐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인베디드 AI가 그래서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I가 미국에서는 인기예요. 왜냐면 그게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딩 몇 채만한 아주 큰 슈퍼컴퓨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데이터 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서버 다 때려 놓고 한 번에 관리하는 게 가장 싼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1기가바이트를 스트리밍 한다고 치면은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싸요. 가장 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고 그런 청교도 정신이 있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그 스트리밍 서버나 뭐 예를 들면 이런 클라우드 서버를 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그럼 미국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거를. 미국은 다 수사하고 정의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어린아이들의 그런 정신세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 바로 벌금 때리는 거예요. 미국은 아주 그런 연구 윤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라니까요. 봐봐요. 이 서버를 팔아요.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미국산 인공지능 서버를 살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신용카드 돈 내고 배송 주소만 치면은 미국산 서버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물론 아주 그레이드가 높은 초고속도의 서버는 이제 군사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군이 군대에서 쓴다고 규정한 거는 이제 외국에 안 팔죠. 하지만 민간용, 상업용 그레이드로, 커머셜 그레이드로 만들어 놓은 서버는 다 사갈 수 있어요. 심지어 중국도 사갈 수 있고요. 일본도 사가고, 한국도 사가고, 동남아도 사가고, 아프리카도 사갑니다. 다 사가요. 그거 이제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중국이 그런 서버로 뭘 하냐면은 인공지능 서버 만들어 놓고 동네 곳곳마다 CCTV 연결해 놓고 와이파이로 연결한 다음에 전 국민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얼굴 인식 있잖아. 페이스 디텍션, 사람의 안면 인식 기술. 그게 중국은 블럭마다 CCTV가 달려있고 그게 인공지능 서버랑 다 클라우드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님이 만약에 중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님의 여권을 스캔할 거 아니에요. 여권에 있는 얼굴 사진이 바로 공산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님이 예를 들면 중국 시내를 돌아다니면은 님의 얼굴이 블락마다 있는 CCTV에서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 동쪽으로 이동 중, 이거가 다 트래킹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태낭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반인륜적인 빅브라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그런 공포감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렇게 디스토피아가 되는 건 인공지능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쓰는 사람이 좌파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파진보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지게 되면은 큰 악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기자들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좌파진보적인 사회에서 쓰이면은 큰 악으로 간다. 이걸 설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공산당 정권 유지를 위해서 좌파진보로 가는 사회일수록 빅브라더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좌파진보가 이걸 쓰게 되면은 큰 악으로 간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미디어 기자들은 대부분 좌성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국 기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알면서 안 해줄걸요? 그러면서 그냥 빅브라더를 이렇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 같은 데를 비판할 때 그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쓰는 주요 전략이에요. 가치 체계를 뒤바꿔 버려라. 가치 체계를 사람들이 혼란하도록 원래 그 의미를 왜곡시켜라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늘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AI가 디스토피아로 가는 이유는 AI 쓰는 사람들이 좌파진보라서 그런 건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좌파진보라서 진의 진영을 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체계를 왜곡시키는 거야. 이거는 좌파진보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디스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우파가 잘못하는 거다. 즉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다 일으키는 문제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 좌파가, 그래서 제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좌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가치체계의 왜곡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좌파 사회에서는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한 인공지능은 큰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람을 숨통을 조여오는 감시체계를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라우드 AI에서 특히 독재 정권이 나타나거나 공산당이 나타나거나 좌파진보가 강력하게 드라이버가 걸리는 사회는 이 클라우드 AI에 대한 큰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AI로 가는 거예요. 인베디드 AI는 뭐냐면 와이파이 연결 없이
내 보드에다가 직접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발 보드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 요즘 한 50불 정도만 내면은 그 CPU랑 메모리랑 그 메모리 카드 다 달려있는 개발형 보드가 다 팔아요. 거기다가 내가 카메라 모듈 붙이고 거기다 내가 SD 카드 좀 큰 거 용량 꽂아 놓고 거기다 내가 인공지능 모듈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장점이 뭐냐면 클라우드의 감시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즉 공산당의 감시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내 주차장에다가 내 집 앞에 주차장에다가 내 자리를 놔두고 싶어서 그 AI 클라우드 AI를 기반으로 한 그 카메라를 장착해 놓으면은 네트워크 연결돼 있으면 공산당이 다 본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공산당이 내 돈 주고 산 내 CCTV를 다 들여다보면서 나의 숨통은 조여오니까 진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그리고 그 내가 조그마한 디바이스 하나만 사면은 그걸로 다 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누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인공지능 디텍션 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다가 거기다가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손을 뻗쳐가지고 그 디바이스를 열고 메모리 카드를 뽑아가지고 내가 내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보면은 오늘 하루에 몇 번 정도 누가 왔다 갔다 했었구나.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지우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때문에 발전하는 게 인베디드 AI예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AI는 어떤 사람이 많이 쓰냐면 공산당 사회, 좌파진보 사회, 혹은 독재자가 있는 사회, 뭔가 법이 정의롭지 않은 사회,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 인베디드 AI입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도 쓰겠죠. 뭐 예를 들면 조폭 같은 사람들도, 조폭들도 그들의 이제 금고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로 모은 돈들을 모아놓는 금고가 있잖아요. 조폭들 보면은 뭐 신용카드 안 써요. 조폭들은 항상 범죄로 모은 돈을 금괴로 바꿔가지고 그 조폭들 중앙 사무실 안에 굉장히 두꺼운 철제 금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보관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거를 CCTV로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도나 이런 데를. 그렇죠? 그럼 네트워크 연결해 놓으면 안 되죠. 왜일까요? 경찰이 보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인베디드 AI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AI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깊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해야 되는 사람들. 이해 가셨나요? 혹은 사회가 되게 나쁘든가. 아시겠죠? 반면에 미국 같은 데서는 클라우드 AI가 인기예요. 왜냐면 미국은 남의 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면은 그게 큰 법이 됩니다. 범죄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인공지능 회사에 다녀요. 인공지능 이메일, 뭐 인공지능 미디어 회사에 다녀요. 근데 제가 엔지니어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옆집에 굉장히 예쁜 아가씨가 살아요. 그래서 저 아가씨 내가 이메일 좀 엿봐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저 여자가 가는 곳을 알아내서 내가 저 여자랑 데이트해야지. 이런 나쁜 생각으로 그 인공지능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공지능 뭐 미디어나 이메일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아는 여자의 계정을 캐다가 실명으로 캐다가 걸리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대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컬렉션할 때 컬렉션 하자마자 바로 그거를 익명 처리화해요. 그래서 그 같은 내부 회사 직원이다 하더라도 실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홍길동 뭐 주민등록번호 뭐뭐뭐 이라면 그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익명 처리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0대 남성,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대략적 위치는 뭐
뭐 실리콘밸리에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어느 지점, 뭐 이렇게 하고 실명을 알 수가 없어요. 같은 회사 다녀도. 아시겠죠? 이렇게 준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가 잘 구현되어 있는 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데서는 중국산 뭐 이메일, 중국산 소셜 미디어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님이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 공산당을 비판하는 뭐 영상을 올리면 바로 공산당이 다음날 님을 납치하러 올 수 있어요. 님 실명을 알아내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있는 이런 어두운 사회에서는 인베디드 AI가 인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님이 인베디드 AI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님이 인베디드 AI를 하면은 결국 아시아에 살게 된다. 혹은 미국에서도 인베디드 AI를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시아에다가 구축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반면에 클라우드 베이스의 AI를 하게 되면 미국 취업이 더 잘 된다. 답 나왔죠? 그리고 클라우드 AI를 하게 되면 미국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게 된다. 답 나왔죠? 그러면 님이 왜 지금 인베디드 AI에 관심 있는지 알겠죠? 님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미국에 살고 있다면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4학년이라면 클라우드 AI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학생들은 인베디드 AI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관심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답 나왔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거 그냥 뭐 한 5분 만에 얘기하면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인베디드 AI 할지 말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듣고 이제 결정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시큐리티. 자, 시큐리티는 이제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이메일 해킹이라든가 뭐 신용카드 해킹, 뭐 해킹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니까 이거는 늘 꾸준히 인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 봐봐요. 지금 트렌드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시큐리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님이 취업한다. 뭐 예를 들면 님이 지금 다음 학기에 학위를 마쳐요. 그래서 다음 학기 당장 직장을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시큐리티가 인기 있는 게 맞아요. 당장 취업하는 거는. 근데 님이 지금 박사를 한다고 하면은, 특히 미국에서 박사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무엇이 인기 있을까를 내다보는 연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박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학위 딴 다음에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박사 학위 딴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평생.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토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구한 건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컴퓨터와 인간을 결합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생체공학인데 인간의 뇌랑 뭐 인간의 몸이랑 인간의 장기랑 컴퓨터랑 연결해서 인간을 사이보그화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미래적인 토픽이에요. 여러분들이 SF에 맨날 보는 그런 아주 미래지향적인 토픽 있잖아요. 뭐 한 30년 후에도 제가 공부한 게 구현될지 몰라요. 저는 그만큼 미래적인 거예요. 인간의 뇌와 전자칩이랑 결합해가지고 인간을 사이보그화하는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거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계속 컬렉션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인간의 몸에 자꾸 어떤 의료 장비나 어떤 컴퓨터 칩을 집어넣는 그런 연구들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연구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막상 졸업했는데 제가 박사 때 연구한 거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인간의 뇌랑 컴퓨터랑 연결하고 인간의 몸이랑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를 지금 2023년에도 그런 거 하는 회사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는 회사는 있지만
근데 제가 이거를 전공을 마친 게, 박사 마친 게 201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9년 전에 저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토픽을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과정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많은 미래지향적인 걸 배웠지만, 제가 그걸 하면서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슈퍼컴퓨터에다가 맨날 뭐 코딩하는 거 되게 많이 했었고, 막 C 언어 같은 걸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다가 뭐 병렬 연산하는 거 있잖아요. 뭐 MPI 같은 거 써가지고 병렬 연산해가지고 슈퍼컴퓨터에서 계산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GPU에다가 뭐 쿠다 같은 거 써가지고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도 많이 했었고, 뭐 하여튼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맨날 슈퍼컴퓨터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 슈퍼컴퓨터랑 인간이랑 막 결합하려고 그런 연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코딩을 좀 하게 됐단 말이에요. 코딩이랑 컴퓨터.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실리콘밸리 지금 살고 있지만, 박사 때 그렇게 20-30년 미래에서 배울 법한, 있을 법한 그 연구를 지금도 못 써먹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연구를 하면서 슈퍼컴퓨터를 많이 쓰고, C 언어랑 컴파일러 맨날 코딩하고 디버깅하고 컴파일하고 맨날 밥만 먹고 했던 게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기술 쪽으로는 이제 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일반적인 컴퓨터 개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던 회사가 이제 인공지능 붐이 막 일면서, 나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GPU라는 그 부품이, 그 원래는 컴퓨터에서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쓰던 부품인데, 이게 어느 순간 그 GPU에 있는 수많은 멀티코어들을 그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할 때 쓰면 유리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들이 다 인공지능 회사로 변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실리콘밸리가 원래 그냥 평범한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 회사들이 다 지금 인공지능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실리콘밸리 트렌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너럴 컴퓨터의 시대에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시대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그 세대를, 실리콘밸리의 그 분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지만 아직도 제가 박사 때 연구한 게 아직도 저는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컴퓨터 아키텍처나 그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이용한 머신러닝의 구현까지는 제가 박사 때 한 거 중에서 좀 쓰는데, 아직도 인간의 뇌에다가 전자칩을 받고 인간의 뇌랑 막 인공지능을 연결하고 이런 걸 아직도 내가 지금 경험도 못 해봤잖아, 지금 회사에서. 그쵸? 하지만 곧 나오겠죠. 내 생각에는 한 5년 안에 그런 거 성공했다는 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10년 안에 그거를 상용화하는 회사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회사가 연봉을 쫙 많이 준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미래 기술을 공부하고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인간들한테 이제 그 미래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 회사들이 저한테 이제 인사과에서 리크루터들이 연락이 막 오겠죠. 아, 당신 논문 읽어봤는데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데 혹시 이직에 관심 있으신가 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시작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사는 미래지향적인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텀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석사 학위 같은 경우는 석사 따자마자 바로 취업 잘 되는 걸로 가야 돼요. 석사의 전략은 바로 그냥 석사 마치고 마지막 학기에 바로 취업해서 성공하려면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핫한 걸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사는 30년 앞을 내다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석사를. 아시겠죠? 단지 석사보다 뭐 한 3-4년 더 책 봤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트렌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사는 보통 20년 앞을 내다보고 전공을 정하고, 석사는 당장 취업할 것들을 전공하는 게 석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님이 지금 당장 취업할 거다, 나는 박사 관심 없고 교수하고 싶지도 않고 뭐 대기업 연구소장 같은 거 꿈꾸지도 않는다, 난 그냥 당장 졸업하고 실리콘밸리 당장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럼 당장 취업 잘 되는 쪽으로
뭐 시큐리티 같은 걸로 석사 한 다음에 바로 2년 후에 졸업하시면 돼요. 근데 님이 박사를 할 거다. 그럼 롱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님은 그냥 시큐리티를 하면 안 되고 양자 시큐리티를 해야 돼. 양자 암호. 아시겠죠? 그러니까 퀀텀이 들어가는 그런 암호, 퀀텀 암호 같은 걸 해야 돼. 퀀텀 암호, 양자 암호. 그러니까 양자 암호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큐리티 시스템은 그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0과 1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양자역학은 큐비트에 0과 1이 동시에 공존하는 양자역학의 동시성 현상을 이용한 그런 컴퓨팅 기법이기 때문에 이 양자 암호의 수학적 알고리즘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되면 엄청난 속도로 세상에 보급되면서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시큐리티를 꼭 박사를 하고 싶다면 양자 암호를 해야 돼요. 양자 암호, 양자 시큐리티, 퀀텀 시큐리티, 아니면 퀀텀 크립토 이런 거 있잖아요. 퀀텀 크립토나 퀀텀 시큐리티 이런 쪽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 살아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 보면 항상 트렌드가 뒤처진 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뒤처진 트렌드가 보이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첨단 기술이 뭐다를 어디서 배우냐면 신문에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신문을 쓰는 기자들은 전공이 뭐죠? 대부분 경제학과,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란 말이에요. 즉 문과 출신이에요. 문과 출신의 눈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면 안 돼요. 왜? 이공계생들이 문과 출신이 쓴 글을 보고 미래를 정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기술은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는 거는 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외신 영어로 나오는 뭐 실리콘밸리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미국의 그 메이저 어떤 테크 언론사 있잖아요. 영어로 나오는 거. 그거 맨날 검색해가지고 그거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 대충 뜻 안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한글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첨단이 아닙니다. 왜냐면 기업 위주로 나오는 미국 테크 뉴스들은 기업이 이제 상용화에 성공해서 이제 이거를 기업에서 돈을 받고 프로모션 해주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양산에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첨단은 대학원에서 3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연구들이 이게 진짜 연구인데, 이런 논문들을 인문계 출신 기자들이 읽고 이해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기술은 저 30년 너머에 앞서서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한글로 된 테크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미국 테크뉴스를 번역해서 그냥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현재 기술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첨단 기술에 대한 눈을 뜨려면 실리콘밸리도 첨단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는 첨단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는 단지 대학원에서 한 30년쯤에 연구해놨던 거를 이제 그 기술이 대량 양산이 가능할 정도로 저렴하게 생산해 줄 수 있는, 즉 싸게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시아의 제조업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첫 삽을 뜨는 게 실리콘밸리예요. 그럼 진짜 연구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미국 대학원이에요. 20년 30년 앞서서 연구하는 게 미국의 대학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이런 트렌드를 못 보는 이유는 한글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트렌드 제가 보는 이 시선처럼 님도 보려면 어떻게 되냐? 영어로 미국의 명문대학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퍼블리케이션 클릭해서 최신 논문을 다운받아서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님이 읽고 이해해도 첨단이 아니에요. 왜냐면 논문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교수가 그 연구를 벌써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연구를 하면은 첫 논문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문으로 나와서 읽고 있는 것도 사실 한 10년 전
그 교수가 처음 시작한 연구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테크뉴스를 보면은, 한글 테크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뒤처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님이 지금 대학원 간다. 그러면 제가 그냥 콕 찍어드릴게요. 아시겠죠? 1번 AI, 그냥 AI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AI, 퀀텀 AI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퀀텀 AI 아니면 바이오 AI라고 해서 그 AI를 인간의 뇌랑 결합하는 뭐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퀀텀 AI 아니면 그 바이오 AI를 하시면 돼요. 그게 미국의 핫한 트렌드예요. 아시겠죠? 인베디드 AI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님이 너무 아시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테크뉴스는 그만 보세요. 한글 테크뉴스 아주 뒤처진 거 그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큐리티 마찬가지로 양자 시큐리티를 하시면 됩니다. 양자 시큐리티 아시겠죠? 양자 시큐리티. 그리고 양자가 싫다 그러면은 바이오 시큐리티도 있어요. 바이오 시큐리티는 뭐냐면 이 뭔가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뭐 DNA나 뭐 이런 걸로 그 인간이 아니면 몸에서 분비하는 분비물 같은 걸로 이제 보안을 하는 그런 시큐리티죠. 이것도 굉장히 하이 레벨의 기술입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 컴퓨터가 결국에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금이 없어질 거예요. 핸드폰도 없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몸에 전자칩을 받을 거예요. 한 100년이든 50년이든 모르겠어요. 그게 언젠지는. 근데 로드맵으로 다 돼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지고, 그래서 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물건을 사고 싶으면 그 님의 피부 밑에 받은 마이크로칩을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상점에서 알아서 님의 계좌를 인식합니다. 그럼 님이 이제 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거예요 하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돈이 나가고, 안 사요 하면 안 나갑니다. 아시겠죠? 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시대가 오고, 그리고 님의 핸드폰 이제 안 갖고 다녀도 돼요. 나중에 한 50년 후에는 통신 모듈을 뇌 어딘가에 전자칩을 받아가지고 내가 친구랑 얘기하고 싶으면 이 텔레파시 하듯이 내 의식 세계가 친구에게 접속이 돼서 친구한테 바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SF 영화가 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바이오 시큐리티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내 뇌가 해킹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뇌에다가 그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하고 그걸로 전화를 하고 막 그 내가 의식 세계로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해보고 그러는데, 누가 내 뇌에 해킹해서 들어오면 어떡해? 누가 내 뇌를 해킹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내 뇌를 조종해가지고 내 의식을 마비시킨 다음에 뭐 나한테 나쁜 짓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큐리티가 이제 그 뇌를 지키는, 나의 정신, 그 뉴런의 정신 세계를 지키는 바이오 시큐리티 아주 핫하겠죠. 그거랑 또 이제 병행해서 이제 양자 시큐리티. 양자 시큐리티는 이제 인간 개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회사 서버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쓰겠죠. 양자 시큐리티. 아시겠죠?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너무 이렇게 올드한 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은 님이 한글 테크뉴스를 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